서울 아파트 거래 반토막, 집 한 채 있는 은퇴자, 건보료 폭탄 맞았다. 요즘 뉴스 앱 켜면 이런 제목들 꼭 하나씩은 보이죠? 이런 기사 보실 때 어떤 생각 드세요? 그냥 좀 자극적인 제목이구나 하고 넘기시나요? 아니면 혹시 이거 내 미래가 될 수도 있겠는데? 싶어서 좀 가슴이 철렁하시나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들이 바로 그 철렁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바쳐서 마련한 내 집 한 채가 이게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이 아니라 오히려 내 발목을 붙잡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린 현실. 특히 586 세대가 직면한 이 문제의 이면에는요, 인구 구조와 유동성이라는 우리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거대한 함정이 숨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저 감이 아니라 냉정한 숫자로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었던 일본의 사례, 그걸 통해서 우리 미래를 살짝 엿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올 구체적인 탈출구까지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충격적인 숫자를 하나 봤거든요. 어떤 거죠? 한국 5060 세대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열어봤더니 지갑에 현금 1억 원은 없어도 10억짜리 아파트는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가진 자산의 무려 80%가 이 콘크리트 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 80%라는 숫자가 정말 핵심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선진국들은요, 은퇴 세계의 부동산 비중이 보통 35%에서 40% 수준이거든요. 와, 거의 2배가 넘네요. 그렇죠. 우리는 그 2배가 넘는 거죠. 이건 비유하자면 거의 모든 달걀을 아파트라는 단 하나에, 그것도 깨질 수 있는 바구니에 담아둔 셈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깔고 앉은 돈의 역설, 이게 시작되는 거군요. 네. 서류성 자산은 10억, 20억인데 당장 다음 달 병원비, 손주 용돈 줄 현금은 부족한 가난한 부자 말이에요. 그렇죠. 현역 시절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됐어요. 아, 월급이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라는 아주 강력한 현금 흐름이 있었으니까요. 집은 그냥 깔고 사는 거고 생활은 월급으로 하면 됐죠. 하지만 은퇴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월급이라는 파이프라인이 딱 끊겨버립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 기형적인 자산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소름 돋았던 부분이 바로 다음 숫자들입니다. 매달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씩 통장에 찍히던 월급이 은퇴와 동시에 0이 된다. 이건 상상했지만 수입의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더라고요. 아, 그렇죠. 부부가 평생 열심히 일하고 꼬박꼬박 연금을 부었어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월 평균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남짓이라는 거예요. 수입은 그렇게 수직 낙하하는데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오히려 늘어요. 네. 직장 다닐 땐 회사가 절반 내주던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2배, 3배로 뛰죠. 매년 꼬박꼬박 재산세 내야 하죠. 아파트 관리비도 만만치 않고요. 와, 거기에 나이가 들수록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자료에서는 특별한 사치를 안 하도 그저 살아남기 위해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분석하는데요. 이 숫자가 정말 무섭게 다가왔어요. 이게 한두 달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20년, 30년 내내 계속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매달 마이너스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바로 은퇴 세대를 벼랑 끝으로 모는 동력입니다. 처음 몇 년은 퇴직금이나 모아둔 예금으로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마르는 순간 결국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바로 집을 파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20억짜리 집에 사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냥 팔아서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남는 돈으로 쓰면 되지. 저도 처음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은지 이 자료들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가진 가장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약점, 바로 유동성 때문입니다. 아, 현금으로 바꾸는 거. 네. 주식은 내가 오늘 당장 10만 원이 필요하면 10만 원어치만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집은 그럴 수가 없죠. 자료에 나온 비유가 참 재밌는데 2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이번 달 생활비 2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화장실만 떼어서 팔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거예요. 아, 현금을 만들려면
그 20억이라는 거대한 덩어리를 통째로 사줄 사람이 나타나야만 하는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그 덩어리를 사줄 사람이 시장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연 5에서 6%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가면서 수십억짜리 집을 덥석 사줄 매수자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네. 결국 내 집의 호가는 20억에 찍혀 있지만 그건 그냥 모니터 속 숫자일 뿐 실제로는 아무도 사주지 않는 그림의 떡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 모든 자산이 콘크리트 감옥에 갇혀버리는 공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서울, 특히 강남 같은 핵심지는 얘기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거긴 늘 수요가 넘치니까 강남 불패라는 말도 있잖아요.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그런 곳은 팔려고 내놓으면 바로 팔리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시죠. 하지만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강남조차도 거래량 자체가 급감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왜냐하면 살 수 있는 수요가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가 아니라 그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시장에 존재하느냐는 거죠. 이런 시장에서는요, 가격 결정권이 완전히 매수자에게로 넘어갑니다. 아, 그게 바로 자료에 나온 생계형 매물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려고 여유 있게 내놓는 매물이 아니라 당장 생활비랑 병원비가 급해서 던지는 매물이 시장을 주도하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파는 사람은 이 가격 아니면 안 팔아 라고 버틸 여력이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통장은 비어가고 마음은 타들어가니까요. 반면 사는 사람은 급할 게 없죠. 그렇죠. 이 가격에 안 사면 저 옆동에 급매물 사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결국 파는 사람이 시세보다 수억 원을 낮춰서라도 어떻게든 현금을 손에 쥐려는 투매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은 결국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믿음이 시장의 절반만 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격은 공급뿐만 아니라 지갑을 열 수 있는 유효 수요가 만나야 결정되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현재 위기의 본질은 집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비싼 집을 사줄 젊은 세대가 인구 통계학적으로 증발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역삼각형이죠. 네, 위는 넓고 아래는 뾰족한 완벽한 역삼각형 구조잖아요. 지금 집을 팔아야 할 560 베이비붐 세대는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사줘야 할 2030 세대, 즉 90년대생과 2000년대생은 한 해에 40만 명에서 60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와, 단순 계산만 해봐도 집을 팔 사람은 2명인데 사줄 사람은 1명밖에 없는 셈이네요. 그렇죠. 이건 뭐 수요와 공급을 따지기 이전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임이었군요. 그렇죠. 게다가 그 한 명뿐인 매수자조차 집을 살 여력도 의지도 약해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료에 PIR 지수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Price to Income Ratio, 즉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월급을 몇 년 모아야 집을 사냐. 맞아요. 한마디로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을 모아야 이 집을 살 수 있나, 이걸 보여주는 지표인데 서울이 25년이 넘는다는 건 정말 비현실적인 수치죠. 25년 동안 숨만 쉬고 돈을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니. 2030 세대가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틀렸다고 말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그들에게 부동산 불패는 더 이상 신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 발을 들이면 인생이 저당 잡히는 리스크가 된 거죠. 무리하게 영끌했다가 높은 이자에 짓눌려 고통받는 선배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강력한 학습 효과가 생긴 겁니다. 아, 평생 은행의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깨끗하고 편리한 월세집에 살면서 남는 돈으로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는 것. 이건 철없는 소리가 아니라 바뀐 투자 환경에 적응한 그들 세대의 지극히 합리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더 이상 기성세대의 자산을 비싼 값에 받아주는 설거지 부대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니 정말 아찔한 미래가 그려지는데요. 우리보다 30년 앞서 이 길을 걸었던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특히 일본 중산층의 로망이었던 신도시, 다마뉴타운 이야기는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1970년대에 입주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지금의 분당이나 판교처럼 모두가 선망하는 꿈의 도시였죠. 하지만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꿈의 도시는 서서히 유령 도시로 변해갔습니다.
몰락의 원인은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아요. 어떤 건데요? 은퇴한 단카이 세대, 즉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집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굳이 도심에서 멀고 낡은 교외 아파트 대신 직장과 가깝고 편의시설이 좋은 도심의 작은 집을 선호했죠. 결국 매물은 쏟아지는데 사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래 증발 사태가 벌어진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한 인터뷰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곳에 40년째 살고 계신 한 할머니의 이야기였는데 젊은 시절엔 이웃들과 북적이며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낮에는 구급차 소리만 들린다고 하셨어요. 와, 도시 전체가 함께 늙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매물로 나온 집들은 수년째 주인을 찾지 못해 흉가처럼 변해가고요. 현재 한국의 일기 신도시들이 마주할 수도 있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더 무서운 건 상속의 저주라는 현상이었어요. 아, 네. 일본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집을 물려받아야 할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대요. 팔리지도 않는 집을 덜컥 물려받는 순간 재산세, 관리비, 수선비까지 내야 하니 차라리 포기하는 게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온 거죠. 어쩌면 한국의 2030 세대도 이미 속으로 이 계산을 끝냈을지 모릅니다. 듣다 보니 정말 암울한 미래만 그려지는데 이 자료들에서 어떤 희망이나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나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절망적인 구조 속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산에 대한 패러다임을 크기에서 흐름으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크기에서 흐름으로요? 네. 지금까지는 어느 동네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가 부의 기준이었다면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매달 얼마가 통장에 들어오느냐가 생존의 기준이 될 거라는 거죠. 구체적인 해결책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감한 다운사이징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해서 부부만 남았다면 더 이상 넓은 집은 나를 과시하기 위한 비용일 뿐 실용적인 공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평수를 줄이거나 서울 핵심지에서 경기도권으로 이사해서라도 반드시 차액을 현금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15억짜리 집을 팔고 10억짜리 집으로 옮겨서 5억 원의 현금을 손에 쥐는 거죠. 이 5억 원이 바로 내 노후를 지켜줄 진짜 실탄이 되는 겁니다. 물론 평생 조금씩 넓혀온 집의 크기를 줄인다는 게 심리적으로는 패배감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나이에 밀려나다니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자료에서 아주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다가 결국 자식에게 손 벌리는 노후를 보내는 것이 진짜 패배이고 내 돈으로 당당하고 품위 있게 마지막까지 사는 것이 진짜 승리라고요. 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그렇게 확보한 5억 원의 현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은행 예금에 넣어두고 야금야금 뺏어 쓰면 되는 건가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단계, 현금 흐름 자산으로의 전환입니다. 5억 원을 그냥 예금에 넣어두면 물가 상승률 때문에 가치가 계속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 돈이 스스로 일을 해서 매달 월급처럼 돈을 벌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연 5%에서 7% 수준의 배당을 꾸준히 주는 우량 고배당주나 여러 건물에 투자해서 월세를 받아 배당하는 리트, 혹은 커버드 콜 ETF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겁니다. 5억 원에 5%면 연 2,500만 원. 이걸 12달로 나누면 매달 200만 원이 넘는 돈이네요. 그렇죠. 여기에 국민연금 150만 원을 합치면 매달 35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이 정도면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아플 때 마음 편히 병원 가고 가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면서 충분히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돈입니다. 집 크기는 줄었지만 삶의 질은 오히려 올라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2030 세대를 위한 조언도 있더라고요. 무조건적인 풍락론이나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 같은 공포 마케팅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바로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냉정하게 계산해 보는 거예요. 아, DSR. 네, 이게 말이 좀 어렵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내 월급 통장에서 매달 대출 원금과 이자가 얼만큼 빠져나가는지를 보는 거죠.
정부 권고치가 40%인데 만약 월급 500만 원 중 200만 원 이상이 빚 갚는 데 쓰인다면 삶이 팍팍해지고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위험해진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서 언젠가 오르겠지라고 베팅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내 젊음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진정한 승자는 무조건 집을 안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감당 가능한 부채 안에서 가족의 거주 안정성을 지키며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는 사람이 될 겁니다. 시장은 결국 살 수 있는 사람의 가격으로 수렴한다. 자료들을 관통하는 이 말이 오늘따라 더 무겁게 들리네요. 집을 팔고 싶던 사람의 희망 가격도 과거에 가장 비쌌던 가격도 아닌 지금 당장 지갑을 열 수 있는 사람의 구매력이 진짜 가격이라는 뜻이겠죠? 네, 인구는 줄고 소득은 정체된 시대에 과거의 영광을 기대하는 건 안타까운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0, 60 세대에게는 이제 덩치 큰 집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고 자유로운 현금의 날개를 달아야 할 때입니다.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성스러운 자산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 다 쓰고 가는 소비재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한번 펼쳐보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매달 통장에 돈을 입금해주는 흐름은 얼마나 되나요? 만약 그 흐름이 없다면 여러분이 깔고 앉은 그 거대한 콘크리트 자산은 정말로 미래의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 이거 거의 종교 아니었나요?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마련한 집 한 채, 이게 내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고 우리 다 그렇게 믿어왔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믿음이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집 한 채가 전부면 죽는다 말이 좀 그쵸? 충격적이긴 한데 어쩌면 이게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아주 냉혹한 현실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냥 겁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요? 자, 보세요. 요즘 신문 경제면 펼치면 흔히 보이는 헤드라인들이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 반토막, 영끌족 채무 조정 역대 최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자극적으로 뽑아낸 기사 제목일까요?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아주 서늘한 현실이 닥치고 있다는 신호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사회 전체가 위기다, 이런 큰 얘기 말고요. 바로 나 자신에게 아주 절박한 문제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특히 우리 586 세대분들 평생 정말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그 보상으로 또 성공의 상징으로 내 집 마련을 하셨고요. 그 집 한 채가 있으면 내 노후는 완벽하게 안전할 거다, 그렇게 믿으셨죠. 바로 여기서 하우스 푸어라는 이 기가 막힌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든든한 부의 성 같았던 바로 그 집이요, 이제는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그냥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분명 부자인데 당장 오늘 쓸 돈은 없는 그런 가난한 부자가 된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불편한 진실을 제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자산이 얼마나 위험하게 한 곳에만 몰빵되어 있는지 말이죠.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요, 은퇴 세대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와, 자산의 무려 80%가 부동산 딱 하나에 꽁꽁 묶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산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려 있으니까 바로 고통스러운 현실이 찾아옵니다. 은퇴하고 나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 뭐 한 150만 원 정도라고 쳐요. 근데 재산세 내야죠, 건강보험료 오르죠, 아파트 관리비 내야죠. 이런 고정 지출이 200만 원을 훌쩍 넘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뭐 매달 마이너스 통장 찍으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럼 그냥 집 팔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유, 그게 말처럼 쉬우면 누가 이런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제부턴 개인의 재정 문제를 넘어서 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만드는 더 큰 시장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서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잔인한 산수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왼쪽을 보세요. 집을 팔아야 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는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근데 오른쪽, 이 집을 사줘야 할 밀레니얼 Z세대는요,
한 해에 40만 명 태어났습니다. 이거 뭐죠? 집 할 사람은 둘인데 사줄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한 명 남은 구매자들마저도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 젊은 세대들은요, 자기 부모님 세대가 빚에 짓눌려 사는 걸 똑똑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인생 역전의 기회가 아니라 인생 망치는 리스크로 보는 거죠. 평생 은행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미국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겠다. 이런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의 자산을 설거지해주는 부대가 되기를 거부한다. 이 말 한마디에 젊은 세대의 생각이 다 담겨 있어요. 설거지라는 단어가 좀 그렇긴 한데 그만큼 비싸게 올려놓은 부모 세대의 자산을 우리가 왜 떠안아야 하냐, 이런 거부감과 분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미래를 먼저 겪은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쩌면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소름 돋는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다마 신도시라는 곳이 있어요. 한때는 일본 중산층이라면 누구나 살고 싶어 했던 꿈의 신도시였죠. 그런데 이 도시에 살던 한 세대 전체가 동시에 은퇴를 하고 동시에 집을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무도 그 집을 사지 않는 거죠. 거래가 그냥 증발해버렸고 도시는 서서히 몰락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산이 어떻게 두채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일본에서는요, 지금 자식들이 부모님 집 상속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고요? 집을 물려받았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랑 유지비가 그 집의 가치보다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집이 이제는 상속받기도 싫은 골칫덩이가 되어버린 거죠. 정말 충격적이죠? 듣다 보니 너무 암울하죠? 그럼 어쩌라는 거냐?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하냐?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에 대한 생각을,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자, 이 지독한 함정에서 빠져나올 3단계 생존 계획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과감한 다운사이징, 집 크기를 확 줄이는 겁니다. 둘째, 그렇게 해서 꽁꽁 묵혀있던 돈을 현금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현금을 가지고 매달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핵심은 보다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흐름으로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죠. 지금 많은 은퇴 가구의 현실이 딱 이렇습니다. 시가 1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에요. 서류상으로는 15억 자산가인데 매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인 바로 그 상황.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스텝을 밟는 겁니다. 과감한 다운사이징. 15억짜리 집을 팔고 10억짜리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어때요? 이 결단 하나만으로 여러분 손에 뭐가 쥐어지죠? 바로 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현금이 생기는 겁니다. 더 이상 콘크리트 안에 갇혀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강력한 금융 화력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3단계, 현금 흐름 창출. 이렇게 확보한 5억 원을 예를 들어서 연 5% 정도 수익을 내는 배당주나 금융상품에 넣어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금 떼고도 매달 약 200만 원이라는 새로운 돈줄이 생기는 겁니다. 기존에 받던 국민연금이랑 합치면요, 매달 적자 보던 우리 집 가계부가 드디어 흑자로 돌아서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경제적 자유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려면요, 우리 머릿속에 아주 깊이 박혀있는 생각 하나를 깨부셔야 합니다. 바로 집은 자식한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 말이죠. 자, 왼쪽의 낡은 생각과 오른쪽의 새로운 생각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왼쪽은 나는 순자산이 얼마다, 나는 40평 아파트에 산다, 이런 크기에 집착하죠. 목표는 자식에게 집 물려주기고요.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탈출구는요, 나는 매달 현금 흐름이 얼마다 라는 흐름에 집중합니다. 내 모든 자산을 자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해 쓰는 거죠. 핵심은 지위나 의무가 아니라 나의 자유와 존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집의 진짜 가격은 뭘까요? 작년에 찍었던 최고가? 아니면 내가 받고 싶은 희망 가격? 아니죠. 진짜 가격은 오늘 누군가가 실제로 내 돈 주고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희망회로는 전략이 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시장은 결국 살 수 있는 사람의 가격으로 수렴한다. 이게 바로
변치 않는 경제의 진리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게 아니라 바로 이 현실 위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위를 멋지게 올라타는 현명한 서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해외여행 이 단어만 들어도 막 설레던 때가 있었죠. 근데 요즘 60대 이상 부모님 세대한테 자식들이 공짜로 효도여행 보내드린다고 해도 손사래를 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큰맘 먹고 유럽 패키지 여행권을 딱 끊어왔는데 아이고 그 긴 시간을 비행기에서 어떻게 버티냐 아니면 가서 고생만 한다 하시면서 거절하시는 거죠. 이게 단순히 돈이 아깝거나 뭐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를 보면 그 이면에 훨씬 더 현실적인 어쩌면 좀 절박한 이유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분석은 유튜브 채널 노후 설명서의 영상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요. 60대가 해외여행을 주저하는 진짜 속마음, 그리고 이 현상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여행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노화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은 나이가 드시니 체력이 약해져서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쉽게 결론 내리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자료는 문제의 핵심이 개인의 체력이 아니라 여행의 방식에 있다고 딱 짚어냅니다. 즉, 체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복력이 떨어져서라는 관점의 전환을 제시하는 거죠. 젊을 때의 여행이랑 60대 이후의 여행은 이 몸이 에너지를 회복하는 속도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회복력이라 체력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군요. 사실 자료에 나오는 한 60대 은퇴자 사례를 보면 체력 부족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잘 안 돼요. 이분이 평소에 아침마다 배드민턴 치시고 주말마다 등산을 즐길 만큼 건강하신 분이거든요. 오, 저보다도 건강하신데요? 그러니까요. 객관적인 체력은 정말 좋으신데 최근에 친구분들하고 동남아 패키지 여행을 다녀오신 뒤에 다시는 안 갈란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 절경이고 뭐고 기억 하나도 안 난다. 그냥 하루 종일 버스 타고 내리고 사진 찍으라니까 찍고 다시 버스 타서 꾸벅 조는 게 전부였어. 그러면서 집에 오니까 내 침대가 최고더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체력과 회복력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등산을 한번 다녀오는 건 단일 이벤트잖아요. 다녀와서 푹 쉬면 돼요. 하지만 여행은 매일매일 에너지 소모가 누적되는 연속 이벤트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 방을 세우고 강행군을 해도 네네, 다음날 멀쩡하죠. 그렇죠. 하룻밤 푹 자고 나면 바로 생생하게 회복이 되는데 60대 이후의 몸은 한 번 소진된 에너지가 다시 채워지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로 비유를 하자면요. 배터리 총량은 아직 쓸만한데 충전 속도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한 번 방전되면 완충까지 훨씬 긴 시간이 걸리는 거죠. 와, 비유가 아주 그냥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하루의 무리가 다음날 아침 컨디션으로 바로 이어지고 그게 또 그 다음날까지 영향을 주면서 여행 전체가 망가져버리는 그런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젊은 시절에는 무리한 일정이 다음날의 추억이 됐지만 이제는 무리한 하루가 남은 여행 전체를 망치는 재앙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몸이 천근만근이면 그 순간부터 여행의 감흥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즐길 여유가 없어지는 거네요. 네, 아무리 멋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도 그걸 즐길 마음의 여유, 그러니까 정신적 에너지가 남아있질 않은 거죠. 에메랄드빛 바다는 그냥 짠물로, 웅장한 성당은 그저 오래된 돌덩이로 보였더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몸이 힘든 걸 넘어서서 여행의 즐거움 자체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마비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와, 듣기만 해도 안타까운데요? 자료에 나오는 또 다른 서유럽 일주 부부 사례는 이런 상황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3박 4일에 3개국을 도는 정말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일정이었대요. 그야말로 찍고 이동하는 여행의 전형이죠. 네. 결국 여행 셋째 날에 남편분이 가이드한테 폭탄 선언을 합니다. 오늘은 그냥 호텔에 있겠다. 아내는 아니 파리 루브르 박물관까지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타박을 했는데 남편은 꼼짝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근데 자료의 분석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단순히 박물관이 보기 싫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네. 지금 여기서 쉬지 않으면 한국에 돌아가는 비행기를 못 탈 것 같다는 일종의 생존 본능 같은 본능적인 공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를 들으신 거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현재 대부분의 패키지 여행 상품이 시니어 세대의 신체 리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료에 묘사된 일정을 한번 보세요. 새벽 5시 기상, 짐 싸고 조식은 급하게 입에 넣고 버스 탑승. 와, 그리고는 하루 종일 쉴 틈 없는 이동의 연속이에요. 사진 한 장 찍고 다시 이동, 밥 먹고 다시 이동. 이건 관광이나 휴식이 아니라 그냥 미션 수행에 가깝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여행사들도 이런 불만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빡빡한 일정의 상품들이 여전히 대부분일까요? 비용 문제일까요? 그것도 뭐 준만 유중 하나겠죠. 한정된 시간에 최대한 많은 곳을 보여줘야 가성비가 좋다고 인식이 되니까요.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여행에 대한 우리 사회적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해외 나가는 것 자체가 큰 자랑거리였고 이왕 비싼 돈 주고 갔으니까 하나라도 더 보고 와야 남는 거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남는 건 사진뿐이다 이러면서. 그렇죠. 그 시절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여행 방식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여주기식 여행보다 나의 편안함이 훨씬 더 중요해진 세대가 된 거죠. 그분들에게 이런 여행은 더 이상 자랑이 아니라 고행일 뿐인 거고요. 그렇군요. 결국 모내 회복력 문제와 낡은 여행 방식의 충돌. 이게 핵심이네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런 물리적인 문제 말고도 여행을 망설이게 할 심리적, 사회적 장벽들도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더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동행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라는 사실이 자유가 아니라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해요. 여행지에서 갑자기 배가 아프면 어떡하지? 늘 먹던 혈압약을 잃어버리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나?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죠. 아, 그렇다고 친구들이랑 같이 가자니 그것도 새로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네요.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수십 년지기 친구라도 각자 살아온 방식이 너무나 굳어진 나이잖아요. 누구는 무릎이 아파서 오래 못 걷고, 누구는 식성이 까다롭고, 누구는 아침잠이 없고요. 하긴, 다 다르죠. 네, 겨우 시간을 맞춰도 이런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 때문에 여행 내내 서로 눈치 보고 마음만 상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부지기수나는 겁니다. 한 분은 차라리 관계만 망칠 바에야 안 가고 만다. 꼭까지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몸도 힘든데 마음까지 불편해지면 그건 정말 쾌락하게 여행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 바로 기술의 문제도 짚어주더군요. 이건 뭐 비단 시니어 세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공항에만 가도 키오스크라는 기계로 표를 뽑아야 하고 식당에 가도 휴대폰 QR코드로 주문해야 하는 곳이 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당황스러운데 말도 안 통하는 낯선 외국에서 이런 기계들 앞에 서면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상상만 해도 진땀이 나네요. 젊은 사람들은 옆에서 쓱쓱 잘하는데 나는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땀만 뻘뻘 흘리고 있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싶은 자괴감마저 들게 된다는 겁니다. 아, 여행의 설렘을 느끼기도 전에 공항에서부터 진이 다 빠져버리겠어요. 이런 소소하지만 결정적인 불편함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해외여행은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스트레스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 나가면 고생이다. 아, 그냥 집에 있는 게 최고다. 네, 뜨끈한 방바닥에 누워서 리모컨 돌리면서 맛있는 거 시켜 먹는 게 최고의 여행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네, 이 말이 참 씁쓸하게 들리는데요. 자료는 이 말 속에 사실은 아주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나도 정말 가고 싶다. 하지만 지금의 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받아줄 여행 상품이 그런 방식이 없다는 서글픈 고백이라는 거죠. 이 지점에서 좀 막막해지는데요. 그럼 이대로 집에만 머무르는 게 답일까요? 자료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나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바로 여행의 의미 자체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웅장한 유적지 앞에서 인증샷 남기고 일주일 동안 나라 서너 곳 도장 찍는 식의 즉 과시와 수집을 위한 여행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선언이죠.
아, 이제는 그 자리에 내 영혼이 쉬고 내 몸이 살아나는 시간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가니까 나도 가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남의 속도가 아닌 나만의 여행 속도를 찾는 것이 핵심이죠.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만의 여행 속도? 멋진 말이네요. 근데 이게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자료에서는 이걸 실현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4가지 전략을 제시하더군요. 네, 아주 실용적인 제안들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한 도시에서 오래 머무르기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한 달 살기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시니어에게는 체력적인 부담을 고려해서 보름 살기나 일주일 살기 정도가 적당하다고 제안합니다. 아, 계속 숙소를 옮기면서 짐을 쌌다 풀었다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 소모인데 그걸 없애는 거군요. 그렇죠. 공기 좋고 물 좋은 도시 하나를 딱 정해서 그곳에 숙소를 잡고 현지인처럼 여유롭게 지내보는 겁니다. 아침에 늦지막이 일어나서 동네 시장 가서 신선한 과일도 사 먹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사람 구경도 하면서요. 이렇게 하면 이동에 쏟는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피곤할 땐 그냥 숙소에서 쉬고 컨디션 좋을 때 잠깐 나갔다 올 수 있다는 유연함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행의 주도권을 내가 주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전략은 여행 인프라를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경치 좋은 곳을 찾는 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낯선 환경이 두려운 건 결국 정보가 부족하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이제는 여행지를 고를 때 경치가 얼마나 좋은가 보다 안전과 편의성을 최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지 혹은 말이 통하는 한국인 가이드가 상주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죠. 와, 사실 저는 그런 생각까지는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혹시 아프면 어떡하지? 라는 막연한 불안감은 있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 여행지 선정 단계부터 병원 위치를 찾아본다는 발상이 신선합니다. 자료에 나오는 사례가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한 분이 일본의 작은 온천 마을에 열흘 동안 머물다 오셨는데 그곳을 선택한 이유가 딱 하나였다고 해요. 뭔데요? 숙소 바로 옆에 한국인 의사가 운영하는 클리닉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병원에 갈 리는 없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얻었고 덕분에 평소보다 훨씬 더 활동적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런 안전장치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여행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정말 그렇겠네요. 마음의 짐을 하나 덜고 시작하는 거니까요. 세 번째 전략은 관계의 재구성입니다. 앞서 말한 동행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셈이네요. 네, 꼭 배우자나 수십 년 된 친구랑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오히려 여행 취향과 컨디션, 속도가 비슷한 사람들을 새로 만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시니어 전문 여행 커뮤니티나 동호회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아, 목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군요. 예를 들면 천천히 걷기를 테마로 한 여행이라든지 미술관 순례 여행처럼요. 떠나면 서로에게 패 끼칠까봐 눈치 보거나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집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훨씬 더 편안하고 즐거운 관계를 맺을 수 있죠. 듣고 보니 이 4가지 전략이 전부 하나의 메시지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여행의 중심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에서 오롯이 나를 위한 것으로 옮겨오는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째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여행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자료는 여행이 더 이상 통과 이래, 나 인생의 마지막 숙제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사진첩을 만드는 시간도 아니고요. 네. 그저 평생 고생한 나에게 주는 따뜻한 보상이자 앞으로 남은 삶을 더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한 충전의 시간이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꼭 비행기를 타고 멀리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되겠네요. 물론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까운 국내 온천에 다녀오든 조용한 바닷가에서 며칠 묵다 오든 그 과정에서 내가 진정으로 편안하고 행복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인생 최고의 여행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나를 위해 온전히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살펴본 자료의 결론은 아주 명확하네요. 여행의 주인공은 멋진 풍경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남들 속도에 맞추느라 내 몸을 혹사시키는 여행은 이제 그만하고 조금 느리고 소박하더라도 내가 편히 쉬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곳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평온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가고 싶을 때 가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자유를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부모님 세대의 여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그리고 곧 그 나이가 될 우리 모두에게도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석 정말 유익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자료는 시니어를 위해 여행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여행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다가온 고령화 시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기술, 도시 설계, 공공 서비스, 금융 상품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이 여전히 시니어 세대에게 세상의 속도에 당신을 맞추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행의 방식이 개인에게 맞춰져야 하듯 사회의 시스템 역시 사람의 시간에 맞춰 진화해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느려질 권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더 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